안녕하세요.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쇼 정봉주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살고 있다니. 자, 정봉주의 정치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2시간 동안 공개 방송으로 와일드쇼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봉주와 친구들이라는데 참 부끄러운 친구들이에요. 자, 김용민 PD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러브 FM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고 있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부산은 105.7, 예. 창원은 90.9.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기자 소개합니다.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수도권 내리사선 호가 됐죠, 그게? 아주 진정으로 부끄러워. 점점 국회의원이 되면 될수록 점점 부끄러워 죽겠어. 자, 안민석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10세를 찍었습니다. 우리의 명저 예. 끝나지 않은 저자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아유. 저 이 옷은 주진우 인상 찌그러지는 거.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좀 그만해요.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북토크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교포분이 만들어 준 것이고요. 아이고. 알겠어요. 오늘 제가 앉아. 알았어. 아시다시피 어. 여기 방송국 망가뜨리지 마 좀. 그냥. 여기 세 분은 제가 키웠지만 잘못 키워서 아주 그 악마들인데요. 누가 누구를 이 키웠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신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천사 한 명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실 일은 아닙니다. 네. 아니 이 세 분을 옆에서 이렇게 제가 저기서 객관적으로 봤더니 DNA 배열이 다 이상한 분들 같아요. 흰 건물에 들어가면 그 집이 정신병원 되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세요. 의원님이 제일 이상해요. 아니 남희석이 그러긴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네.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니 예전에 제가 정봉주 의원님이 그 17대 국회의원 하시다가 지금도 우리 동네 가면 내가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18대 국회의원에서 되지 못하셨어요. 낙선하신 거죠. 그런데도 한동안 계속 국회로 출근하셨어요. 의원실이 없는데 어디 갔느냐? 안민석 의원실. 예. 안민석 의원님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자로 누워 주고. 그리고 저는 재선인데 재선은 낙방한 봉도사가 제 방에 가가지고 비선실세 역할을 맨날 하는 거. 우리 보좌관들한테 업무 지시하고 못한다고 혼내고 저한테도 숙제 주고 가고 자료 요청시키고 그런 고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놓고도 이제 또 방에서 주무시니까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형 일어나 교육부 차고 났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깨웠던 그런 일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쓸데없는 얘기들 그만하시고요. 아니 근데 무슨 마음으로 저 같으면은 낙선하면은 그쪽으로 소변도 안 볼 것 같은데 여의도 쪽으로. 아니 김용민 PD가 아침에 시간이 몇 분이에요? 예? 그 뉴스 브리핑이. 이 40분인데 예, 그러니까- 교통정보 빼고 광고 빼고 그러면 한 뭐 20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 분량이 적으니까 남의 방송 들어오면 자기 방송인 줄 알고 자기. 자, 원래 SBS 락 스튜디오 정원이 70명인데요. 지금 100명 넘게 오셔서 앞에 이렇게 깔고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다녀야죠. 자, 라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하면 함성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셋 둘 하나. 자, 103.5MHz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쇼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들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 정유라 집에 갔다 왔어요. 주진우 기자가 오. 아까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 저기 같이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정유라 위로 해주려고. 정유라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주진우거든요. 예. 그래서 주진우 이제 결자 해지하자. 예,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 제가 잘 또 설득하면 제 이야기는 잘 들어요. 예. 그래서 갔는데 한남동이요. 신변 아니죠. 거기 신사동인가? 그 정도인데 지난번에 그 강도 들었던 근데 이제 신변 요청 경찰에 했다가 그거를 해제를 스스로가 또 시켰더라고요. 어허. 시켜서 정유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야기는 또 이따가 여러분들 자세 봐서 해드릴게요. 예. 자, 올해가 촛불혁명 원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주제는 SBS 러브의 패밀리가 뽑은 2017년 촛불이 해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민석 의원님 뭘 뽑아오셨어요? 짜잔. 뭐라고 썼어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걸 직접 뽑아오신 거예요? PD가 17년에 해낸 가장 베스트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박근혜 신화를 몰락시키다. 제가 이제 정권 교체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한 의원이 안민석 의원. 아니 뭐 국민들이 한 거고요. 에이, 안민석 의원이 하니까 우리가 쫓아갔죠. 이게 이 역사적인 의미를 동학혁명 이후에 123년 만에 최대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동학혁명 때는 우리 민초들이 손에 죽창을 들었지만은 이번에 촛불혁명에서는 죽창 대신에 뭘 들었죠? 촛불을 들었죠. 그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탄핵 파면이 뭐 법률적인 요구라서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은 몰아낸 거죠, 그죠? 예, 국민들이 촛불 들어서 구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20회 이상의 촛불을 들면서도 평화 시위로 그래서 세계인들이 아주 감동하고 놀라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국정농단에 됐을 때 세계에서 우리를 아주 비하하고 우습게 봤어요. 야, 이런 뭐 나라가 다 있나? 그랬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세계인들이 야 정말 위대한 국민이다. 그래서 에버트 평화상도 받았고요.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촛불혁명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지금 가열찬 예. 적폐와의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책선전 주진우 주 기자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세월호 끝나고 그 참사 터지고 났을 때도 저거 시술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니길 바랬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일까? 뭐 믿고 싶지 않았죠. 뭐 기사를 쓰면서도 취재를 하면서도 이게 설마한 측면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그 수준이 국가를 다스리거나 정책 결정을 할 만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예. 청와대에서 주로 출근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아서 멍이 생기면 멍을 빼는 주사를 또 맞고 아이고. 그래 계속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를 보고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갇혀 있는데 그리고 구조를 못해서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머리를 만지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만져서 멍든 주사를 빼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정말 절망하게 됐죠. 김용민 PD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날 때 어떤 측면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장 충격받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일단 그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요. 그 7시간 후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아니 구명 그 조끼를 입고도
그 찾지 못하냐 이런 음. 말을 했을 때 완전히 그 3차원의 세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전 그때 직감을 했거든요. 이건 뭐 그분이 상황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예.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구나. 아, 전 개인적으로 그 박지만 씨가 했던 얘기가 무척 그 처음에 암만 형제지간에 의의가 안 좋아도 저 정도일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근에 그 음원 파일 나온 거 봤더니 사실이라면 박지만 씨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는 최태민이나 최순실을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아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다.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어떤 사리 분별을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이다라는 뭐 확신을 갖게 됐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그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앉혀놓고 막 한번 야단쳤잖아요. 그분이 30분 이상 뭘 못한다. 창조경제 이야기했다고 그러길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박근혜 이재용 이제 청와대 독대했을 때 이게 청문회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창조경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5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의 깊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2015년 7월 15일 날 만나갖고 그 처음 만났다고 하는 두 번째 만날 때 아닌가? 대구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아니 대구에서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뭔 말씀을 하면은 1시간 얘기하시면 그니까 그래서 요게 한 80%될 거예요. 예. 정호성이라고 자기 예. 측근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근데 그 비서관인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서 다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래서 녹음을 했군요.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오신용이 아니에요? 안종범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받아줬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 적자 계속 적고 있잖아요. 그게 적자 생존인데 이렇게 적어놨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지시사항인지 몰라서 그래서 녹음을 해놓은 그래서 거예요? 녹음했어요. 근데 다시 들어보려고. 네, 다시 듣고 그 지시를 하나씩 예. 그 이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라.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최순실한테 물어보라는 그렇게 계속 조언이 아니죠. 녹음 내용의 대부분이 최순실한테 물어봐라. 네. 최 선생님 뭐라고 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시를 받아요. 최순실한테. 그 내용을 보면 그 제가 최순실을 오랫동안 제가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의 지적 능력은요. 돈 많은 그냥 동네에서 목소리 큰 아주머니세요. 예. 식당 가면 매일 싸우고 어디 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자리 나쁘다 뭐 여기 안 닦았다고 소리를 마구 지르고 나서 나올 때 팁으로 5만 원 주시고 나와서 발렛 하시는 아저씨한테는 3,000원 가지고 싸우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저희 그분한테 권력을 위임해서 그분이 국가의 국정을 좌지우지하셨어요. 초창기에 이게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최순실은 강남에 가면 최순실을 아는 사람들이 국정농단했다 그러면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걔가? 네. 신문을 읽거나 어디에 지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그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가 작년에 10월에 막 사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 주진우 기자가 직접 그 라이브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하면서도 의심스러웠던 거죠.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13년 2월 중순 2월 17일인가요? 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정호성, 최순실, 박근혜 세 사람이 3자 녹음한 녹취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최순실 그러니까 취임식 관련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공동의 그런 권력적인 관계로서 정호성이한테 뭘 지시를 해요. 두 사람이 이거 좀 알아봐라 이거 어떠냐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관계가
최순실이가 시키는 그리고 박근혜가 정호성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좀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예, 그런 정권 변화가 있는 것 초기에는 최순실도 조금 조심했어요. 정권 초기. 네, 정권 초기 조심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때만 해도 정윤회 씨가 전면에 있었고요. 대신 최순실 씨는 목욕탕에서 매일 싸우는 매일 네. 소리 아.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윤회 씨가 처음에는 이 청와대를 박근혜의 청와대를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다 꾸렸어요. 누구를 보내고 수석으로 누구를 보내고 장관을 누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윤회 씨가 세팅이 끝나는 이후에 정윤회 씨가 아웃되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권력을 다 틀어쥐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주 기자님 2014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계일보에서 이른바 정윤회 이제, 문건. 예, 정윤회 문건 그거 나오고 저하고 그 주준우 기자가 만난 게 2015년 1월쯤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그 사실이냐 전 문건이 박지만이가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박지만은 이미 아웃됐다. 그럴 때 정윤회 최순실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럼요. 2007년에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2001, 2년서부터 그 사건이 예, 시작됐잖아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 이 폭력 사건의 배우로 그 폭력 사건에 돈을 대주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그 입방아에 오른 사람은 박지만 씨였으나 이 사람 뒤에 최순실과 정윤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궁금한 거. 그때부터. 예, 2001년이나 2002년에 그때는 박근영과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네. 그다음 박근영,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박근혜가 다른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5년, 6년 넘어가면서 박지만이가 박근혜 쪽으로 또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그때는 새누리당 대표, 그렇죠. 나라당 예. 대표였고 정치적 기반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산이나 뭐 재단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유경재단 싸움하면서 그쪽으로 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 소유로 돼 있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영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MBC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이 있는데 원래는 유경재단에서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여기서 먹고 살고 예. 나머지는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정치적으로 파워가 세지고 그리고 아하. 그다음에 힘이 세지고 하면서 박지만 씨가 갑자기 박근혜 씨한테 붙습니다. 예. 그때 그쯤에서- 지인가 그것도 주고 그럴 때인가요? 이지는 그 전에 줬죠. 아, 그 전에 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상태였는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박근혜와 박지만이 한 배를 타면서 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뒤에 그때부터도 계속 알고 있었다. 네 그때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 폭력배들을 지휘하고 뒤에서 그 조종하는 데도 알겠습니다. 정윤회 씨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재민님, 이 사랑스러운 요물들 너무 좋으다. 깔때기들의 대전쟁. 크크크. 정임성님, 2017 촛불에 해낸 것 제목 죽이네요. 자, 박정희, 박근혜 신화가 무너졌다. 예. 신화가 끝났다. 자, 이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요? 예. 아까 많이 드셨잖아. 이제 20% 쓸 때가 됐어. 여기는 질문이 아주 구체적인데 뭐 한 역사를 통째로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 다 정리되셨죠? 정리됐습니까? 예, 정리됐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지만 사실은 지난해 올해 11월 14일이 예. 박정희 태어난 지 100년 되는 100년. 해 아니에요. 예. 그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올 11월에 그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예. 국정교과서를 헌정하려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쓰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사실 박정희 시대 종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박근혜라는 자연인으로 과연 그분이 대통령까지 이룰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 유산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분치를 해서 박근혜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 혹은 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뭐 공동체가 있는 사회 그리고 예. 경제 성장과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부요함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뭐 박근혜, 최순실 이런 사람들만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게요. 언론이 이 분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예. 박근혜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다면은 누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음. 이런 세력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워낙 어.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예. 언론을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언론의 분질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그 큰 공헌을 한 게 정봉주의 아니요. 정치쇼라고 얘기하기를 김용민. 바라실 텐데. 예. 김용민의 팟캐스트 아 그렇습니까? 브리핑 예. 기사를 안 보는 분들에게 기사를 들려주잖아요. 아. 제 입으로 그런 얘기. 나 이거 정말 참. 자, 그래서 우리 그 김용민 PD가 정리했듯이 박근혜, 박정희는 몰라겠지만 그 뿌리를 뽑지 않게 되면 특히 언론계 같은 곳에 뿌리를 뽑지 않게 되면 네. 적폐 세력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에 다 우리가 뭐 이런 예.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했었어요, 40년 전에. 예.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요. 자, 2017년 촛불이 해낸 것 두 번째 주진우 기자님 자, 들어주시죠. 같이 읽어주세요. 예. 짠짠. 촛불 적폐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다. 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아까 말했듯이 언론에서 호도하고 거짓 선동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넘어왔었어요.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친일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친일파 청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빨갱이다. 빨갱이다. 이거 정치 공세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넘어갔는데 촛불을 들어서 이 적폐 세력을 낱낱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아하. 사실 검찰 박근혜와 이재용을 최순실을 구속시킨 검찰은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충직한 개 역할을 했던 정치 검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촛불을 들고 야 너희들도 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 검사들도 하나씩 둘씩 깨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사람들도 촛불이 두려워서 민심이 두려워서 이 적폐 세력을 드러내고 도려낸 거지 이 사람들이 똑바로 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 이거는 촛불의 힘은 온 사회를 환하게 밝혀서 특히 부패하고 더러운 집단들이 이 올바로 이제 순기능하도록 그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폐 세력의 실체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 빙산의 일각도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저기 아직 예.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가 바뀌었을 뿐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밑에 국가장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호도해가면서 적폐 세력을 보호하려고 있는 사법부의 세력이 남아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끝까지 진실을 묻고 그리고 자기네들 그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그 거짓 보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류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정치인들 우리 그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 뭐 정치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치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가 목적이 아니라 예. 자신의 이익, 자신의 주사, 자신의 드라마 그리고 자신의 돈을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서야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계속 갖지 않으면 그 세력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 댓글 김 부자님, 안민석 의원님 사랑합니다. 주진우 기자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김엄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봉도사님 싫어합니다. 자, 잔킴님 새역사에 물꼬를 트신 분들 다 모이셨어요.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화이팅 보냅니다. 새역사에 물꼬를 트신 분들은 우리가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주님 네 분 이 시대의 진정한 등불들이십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이들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건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제일 처음 정유라 문제를 2014년에 제기했고 그랬죠? 그 정유라를 세상에 등장시켰고 이대 졸업생과 학생들이 미래의 대학인가요?
그 미래대학교 설립 문제를 갖고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데모할 때도 어느 언론도 보도하고 있지 않을 때 오로지 전국가 왜 나오지? 오로지 팟캐스트 몇 군데서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 계속 혼자서 이거 정유라 부정 입학이다. 그리고 승마협회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는데 적폐 세력 중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세력 행위 꼽으시면 그 그냥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밝혀졌거든요. 지금요. 어. 오. 저는 뭐 그 정도로 보는데요. 결국 돈을 다 뺏으러 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 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밉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열쇠를 비밀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 기자하고 우리가 독일을 몇 차례 가면서 최순실을 도왔던 그 은닉 재산을 숨기는데 조력을 했던 사람들을 쭉 만나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 삼성 출신의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우리가 집 앞까지 여러 분을 찾아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제 멀쩡하게 뭐 밖에서 회식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몸이 아파서 밖을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전화도 안 받고 하는 예. 그런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저는 이제 청문위원 자격이었거든요. 주진우는 저희 수행원 자격이었고요. 어. 왜 우리를 피할까? 아. 그다음에 이 뭐 부장판사 이재용의 재판을 처음 했던 사람 예. 판사 뭐 제가 이야기해서 그 다음 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우병우의 재판을 맡고 예. 있습니다. 그분의 그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인데 그 삼성의 유럽 지사장이었다. 아니. 그분 아닌가요? 이재용의 3월달에 이재용의 뇌물 재판의 주심 판사가 예. 이모라는 주심 판사가 문제 제기해서 바뀌었죠. 하루 만에 바뀌었죠. 근데 그 이제 장인이라는 사람이 뭐 연락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하는 놈이 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주 만나주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항상 아바타를 내세우잖아요, 그죠? 문화계를 돈 빼먹기 위해서 차은택 내세우고 체육 쪽은 김종 내세우고 승마 아바타가 박원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박원호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은요, 전화 주진우 기자가 연락하면은 갑상선암 그거라고 말을 못 한대요. 이제 특검 가가지고 진술 다 하고 왔는데. 박원호가 이번에 진술 많이 했어. 예. 특검 도우미가 됐어요. 또. 근데 제가 연락하면은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 딴 사람 통해 가지고 아내님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피하고 있는 거죠. 아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특검조차도 전혀 손을 건드리지 못했지만은 가장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무기 쪽의 거래. 저는 여기 아바타를 내세웠다고 하면은 최순실이가 무기에 손 안 댔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최순실이가 무기에 손을 안 댔다고 그러면 최순실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무기에 손을 댔다고 보거든요.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최순실이가 내세운 아바타가 누구였겠습니까? 무기 손대기 위해서. 김아무개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 노승일 부장이 예.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정치주에 나서 처음 하고 이거 낚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독일에서 누구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했더니 예. 정유라가 노승일 부장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 모르고요. 우리 아빠 정윤회 씨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은 김관진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그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무기에 그분이 아바타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한 7, 8년 동안 이렇게 장관 안보실장을 했던 거 아닌가? 댓글보다 저는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게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관진이 하는 김에서 한번 다 까보자고 그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 구속됐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군의 정치 개입을 방조하고 지시한 혐의로. 사실 군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보다 훨씬 무겁게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무겁게 다스려야 돼요. 군이 정치에 나서면 그게 쿠데타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군의 중립성을 얘기하는 건 헌법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론도 바뀌지 않고 아무런 사정 법리도 변경도 없이. 예, 사정 변경 없이 며칠 만에 구속적부심이라는 거의 사문화된 예. 내용을 그런 절차를 가지고 와서 김관진을 끄집어냅니다. 인간빈을 끄집어냅니다. 신광열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그분은 지금 영장 판사들을 다 컨트롤하고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아, 형사부장. 형사수석은요. 예. 전체 그 형사의 탑이에요, 탑. 지금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수석부장 판사가 직접 나섰는데 그 구속된 사람을 끄집어낼 만큼 굉장히 다급했었어요. 아. 그 김관진은 이명박 박근혜 때 그 국방부 장관을 했지만 국방부 장관보다 예. 이 무기 거래나 이런 돈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 그 수구 그다음에 이 정권의 핵심과도 다 있는 부분이어서 절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제가 아까 그 갑상선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선까지는 생각이 나가지고 예. 전립선 암 얘기 말았습니다. 자, 일부 2017년 촛불이 해낸 것 마지막 김용민 PD가 뽑은 17년 촛불이 해낸 것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자 짠짠. 나를 보여줘야 돼요. 예. 자, 김용민 PD가 뽑은 그 2017년 촛불 해낸 것 촛불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다. 뭐 공영방송이 이제 그들이 돌아왔다 최승호. 예. 공영방송이 상징적이긴 한데 지금 요즘 우리 언론 예. 기자들 아주 순한 시대입니다. 음. 뭐 아무도 기자를 두둔해 주질 않아요. 심지어 지난 세월에 해직으로 고통받은 언론인들도 이거 기계적 중립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당신들 그 기계적 중립으로 도대체 지금까지 역사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느냐라고 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 노골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언론에 대해서 비토하고 또 이렇게 규탄하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아요. 사실 박근혜라는 사람을 그렇게 포장시켜 가지고 대통령까지 앉히게 만들었으니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몇십 년 동안 사기친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예. 그 언론들이 이제 드디어 눈이 트인 우리 국민들에게 스마트해진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이제 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 기자님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요 얘기 짧게만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여의도에 도는 소문이 자유한국당에서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까지 이 그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이 수사망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문이 도는데 그 정도로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적폐 많아요?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좀 정리하고요. 지금 페이스북 댓글 로이로사님 돈 안 먹는 바보들 존경합니다. 정영수님 나쁜 짓은 언젠가 걸려요. 착하게 살아야 해요. 의원님 예, 착하게 살래. 무서워요. 어영사님 기자님은 늘 무섭게 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시길 간청합니다. 자, 주 기자님과 김용민 PD님 둘 다 방송과 언론에 계신 분들인데 공영방송이 돌아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공영방송이 이제 어떤 지배 구조냐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그런 방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가 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원이. 전체가 다 주인이고 그렇다면 민주적 공영방송에 대한 그런 철학과 또 그 철학에 부응하는 그런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파성을 띠면서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국가적 비극이 있었을 때도 이건 뭐 일방적으로 권력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또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침몰한 것은 공영방송도 침몰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어요. 예. 근데 우리 진짜 이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예. 화요일 날 PD 수첩이 MBC 방영이 됐는데 사장이 바뀌었다고 시청률이 2배로 뛰어요. 너무 놀라서 그때 같은 시간대 제가 다른 종편에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률 반이 날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예능에 의해서 날라가면 좀 기분이 나쁠 텐데 PD 수첩이 다 가져갔어요. MBC. 예. 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목말라 했던가. 언론이 바로 서면 그 박근혜나 최순실의 국정농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욕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MBC를 망가뜨리고 KBS를 망가뜨렸습니다. 네. KBS 지금 방송법을 날치기로 그 계약하고 그리고 완전 장악하고 자기네들 비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은 종북 세력 그다음에 저 뭐지 시체 장사한다고 계속했었죠. 그런데 지금 KBS에서 2달 넘게 파업에 나서서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껏 언론이 잘못해서 그냥 싸늘하게 야 니네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MBC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KBS도 돌아오도록 응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반성하고 똑바른 기자의 길, 똑바른 PD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MBC의 자기 반성 특별기획 다큐를 봤는데 PD 수첩이 한때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탐사 보도 최고의 PD 저널리즘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죠. 15%가 넘어간 적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로는 제보가 거의 쓸만한 제보가 거의 안 들어오고 반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그 PD 수첩의 몫의 그 모든 제보량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도 이거 뭐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 예, 제가 오늘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MBC 시선 집중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잠시 양지열 변호사가 하고 있죠. 이제 언론 책임을 국정농단 이야기하지만은 요거 이제 마지막 일부에서요. 저는 이제 국회 제가 좀 굉장히 후회되고 통탄스러운 게 작년에 탄핵하는 그 시점에 국민 분위기가 촛불로 확 타오를 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직을 던져서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도 조기 총선을 치러서 국회 권력 구조를 확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이 그걸 못했던 게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121명인데 100명이 사표를 내고 정세균 의장이 그걸 받아들이면 100명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이 의결 정족수가 반이 아니라 그 3분의 2인 게 있기 때문에 100명이 사표를 냈으면 국회는 해산입니다. 해산하고 재선거 치러야죠. 재선거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선 때.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탄핵이 됐음에도 또 헌재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까 이제 이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작년에 촛불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은 오늘도 필요 없다. 오늘 하루라도 필요 없으니 바로 끌어내려야 된다고 함성을 질렀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가서도 통과되지도 않고요. 뭘 얘기하고 책임 총리제니 뭐니 말했어요. 근데 이 집단지성 이 촛불의 힘이 정치인도 밀어 제낀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 뭐 상식과 원칙이 거의 통하지 않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탄핵에 동의하고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목청을 높였던 게 거의 불가능처럼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거 무슨 방송이냐면서 질문 많이 보내시는데요. 2017년을 보내면서 SBS 정봉주의 정치쇼 러브 FM에서 준비했습니다.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인데 평상시에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은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그만하고 의원님.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방송해도 되는 거예요? 6시에는 김용민의 뉴스 아니, 브리핑. 가만 있어봐. 방송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게 지금 그때는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내용이 방송국에 나와도 되는 거야 지금? 좀 해줘야지. 뭐야 지금? 얘기를 좀 들어봐. 이 내용이 이따 편집해서 나갈 때는 10%밖에 안 나가요. 나머지 음악만 나가요.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해줘야지. 저는 진짜 텔레비 하는 줄 알고서 이렇게 이 코디 이 옷까지 찾아가지고 왔어요. 나 지금 부끄러워 죽겠어요. 자, 이 방송은 29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요? 나가요. 다 통편- 편집되고 이제 10%만 나갑니다. 네. 송편지게 아픔이 있어가지고 저는. 자, 그 김영민 PD님, 예. MBC 예. 최승호 사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신뢰 회복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하다. 1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참 좋은 분들인지 깨어 있지.
뭐 좋은 분 아닙니까? 좋은 분. 아니 이게 항상 그 진정성 있게 이게 뭐 언론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사명과 본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런 저널리스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언제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또 혁신된 그런 방송을 낸다면은 사실 뭐 1년이 뭡니까? 보름 한 달이 예, 알겠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름은 너무 빠르다. 보름 너무 예. 빠른가? 예. 보름은 좀 빨라요. 예. 자, 여러분들께서는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함께하고 와일드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내사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시사인의 악마 기자 주진우 기자, 해악의 달인 김엄마 김영민 PD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하는데 여러분들 김 박사를 왜 김엄마라고 그래요? 예? 김엄마라고 그래요? 아, 제가 팟캐스트계의 어머니로. 예. 팟캐스트의 어머니. 예. 그래서 The Mother of Podcast, 예. 그다음 The Father of Podcast 예. 김호준, 그다음에 큰아빠. 그다음에 큰아빠는 더 정봉주. 아니 The Son of Podcast 정청래. 정청래. 예. 써니에요? 저는요 The Godfather of Podcast. 아까봐도. 자, 2부 주제 2018년 촛불이 해낼 것, 해내야 할 것. 자, 마음에 드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 악마 기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김엄마. 6시 20분의 남자. 6시 20분의 남자. 남자. 예. 예. 503의 여자가 있으면 620의 남자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700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 자, 김영민 PD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안민석 의원께서 뽑은 2018년 촛불이 해낼 것, 해내야 할 것. 자, 읽어주시죠. 최순실 재산 환수. 드디어 안민석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예. 이제 북토크를 이제 50회를 이제 한 이유는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됐습니까? 한 푼도 못 됐잖아요. 새해에 다른 제목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목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50분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후년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제가 이게 최순실 재산 몰수 이제 특별법이 이제 이 연말 정기국회 때 통과됐더라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길을 정치적인 큰 정치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국민들에게 이 끝나지 않은 전쟁 막 외쳐놓고서 저 혼자 제 살 길 찾아 나서는 거는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신의와 의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제가 해야 없다. 될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주 멋진 얘기인데 이제 보통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원치 않는데 국민이 원해서 지역 주민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던 거 아니에요? 또 단순한 최순실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MB MB 박근혜 정권 이제 짧게는 9년 또 길게 보면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이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헤쳐먹은 과연 나라에 돈이 없었을까요? 나라의 돈을 도둑질 해먹은 도둑놈들이 많았던 겁니다. 재벌들 죄다 스위스 비밀구자에 돈 다 빼돌리고요. 이 돈들을 이 부정 축제한 돈들을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정권 하에서
이 부정 축제 재산을 다 조사해서 예. 몰수하고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돌려줘서 국민들의 편안한 복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이게 저는 적폐 뿌리를 뽑는 일이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댓글입니다. 주하윤님, 최순실 재산몰수법 온 국민이 지지합니다. 김윤서님, 너무나 춥고도 먼 길 공개방송 못 가서 아쉽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김성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원내대표 되고 나서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최순실 재산몰수법 지지하고 함께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묘하게 또 틀더라고요. 전제 조건이 지금 이 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서 당내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 털고 그 법적 구성이 좀 완벽하게 갖춰지게 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내 변호사 출신 의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보완하실 거예요? 친일재산 환수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만들 때도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급해서 예, 헌법 13조에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헌법 13조예요. 그런데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정농단 최순실 이게 심각한 중대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최순실 재산 몰수를 하는데 필요한 소급 적용 이것을 당연히 특별법에 담아서 이 재산을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헌 소지가 있어서 특별법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히 재산 몰수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재산 조사를 하지 못하고 몰수를 할 수가 없는데 재산 몰수에는 찬성하지만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상당히 그거는 잔머리 굴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 기자님. 네, 정치라는 게 예. 온갖 장애물을 뚫고서라도 국가 국민을 위해서 몇 발자국 나가는 건데 예. 이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 내에서 하태경 의원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런 반대가 있는 사람들은 설득하셔야죠. 그건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때문에 당내 사정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당내에서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안민석 뒤에 정봉주 있다. 그럼 될 것도 더한데. 아니 주 기자님 근데 같이 다니셨잖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네. 확인되는 것도 있고. 네. 정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건가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움직이고 그 지배하는 그 세력과 그런 지역 이런 걸 보면요 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박근혜 주위에서 박근혜를 옹호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돈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 이름으로 해놨겠습니까? 최순실도 자기 이름으로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최순실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들도 다 수백억대 재산가들이에요. 오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춰봐야죠. 니네들이 돈을 어디서 벌었냐,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이 회사에 2천억 원이 투자됐는데 그 실체가 없어요. 이 돈은 어디에서 왔는지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발원지가 없는데 돈이 있다? 네, 최순실의 재산 이번에 그 구형이 25년 구형에 1,000억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을 추징하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주변 재산을 뒤져야 됩니다. 이 최순실과 종교기관과의 결탁이 거의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예. 그 주변 사람들이 건물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명일 것이다. 네, 그 차명 재산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면 이 돈의 알겠습니다.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요. 예. 1년 전 딱 이맘때 주준우 기자하고 저하고 독일 검찰청에 가서 예. 최순실 정유라의 독일 재산 돈 세탁을 음. 수사하고 있는 검사 2명을 저희들이 만났어요. 예. 그리고 조사한 서류 뭉치를 이따금 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자료 요청하잖아요. 거기를 가지도 않고 자료 요청도 하지 않고 이제는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그러니까 특검이 지난 3월에 특검 종료할 때
최순실 재산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때까지 독일 검찰에 큰 때를 한 번도 안 한 게 이게 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댓글 달리고 있는데요. 신동욱님, 최순실 재산 아닙니다. 다 국민들 재산입니다. 우리가 우리 돈 찾겠다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은 스스로 적폐임을 인증하는 것이죠. 스쳐 지나갈 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 25년 구형이면요, 유기징역으로는 최고예요. 그 와중에도 예. 벌금 1,100억만 따져요. 그거 무슨 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충분히 이렇게 형을 받았다라는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 심리 상태에서 대해서 좀 능하잖아. 예. 목사님께서 보시기에요? 아 목사 아닌데 저 아직 전도사고요. 예. 지금 56년생이에요 최순실 씨가. 예. 박원순 서울시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손석희 손석희 사장 같은 나이죠. 예. 근데 이 정봉주보다 3살 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의의 법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이 많이 그 가미가 돼 있고요. 그리고 1,000억 넘게 추징하겠다. 지금 최순실한테 주어진 재산이 100억 원대예요. 물론 최순득, 최순천 그 형제 집안은 뭐 몇천억대 재산가도 있고 그런데 이 1,000억대의 그 벌금을 부과한 것은 검찰이 이 최순실의 재산을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 질문을 물어봐. 돌리는데 그 한 20년 정도 만약에 감옥에 있다고 치면은 예. 지금 최순실의 돈을 차명 소유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20년 동안 변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2달 뒤면 변심해요. 아 2달입니까? 예, 실형이 확정되면. 그럼 거기서요. 잠깐만요. 20년의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보는 게 예. 정권 바뀌면은 아마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 20년이 아니라 그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5년 후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년까지는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순실 씨가 그런 말했어요. 제 숨은 돈 찾으시면 안민석 의원님이 다 가지세요. 이랬거든요.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구체자의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워딩입니다. 항상 구체적으로 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의원님도 검찰과 가만히 있어봐. 검찰과 법무부 내에 있는 제8대의 정부에 의하면은 이제서야 정권이 교체된 지 7개월 된 이제서야 우리 쪽에서 독일 검찰을 지금 가 있어요. 이제서야. 예. 주 기자님. 안민석 의원이 저는 기자고 진실을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독일에 이제 출장하면 안민석 의원님 저보다 몇 배 훨씬 열심히 쫓아다녀요. 쉬지도 않고 체력도 좋으세요. 그래서 시간을 분초를 쪼개가면서 계속 가서 묻고 따지고 가서 면박당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할 역할을 이런 거였죠. 그런데 네. 차고 넘치게 했죠. 지금부터는 국세청과 검찰이 네. 바톤을 아니, 이어받을 때가 됐어요. 자기들이 찾아내서 갖추면 바로 국세가 될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내 말이 틀렸어요. 틀리냐고 내 말이. 적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집 적폐하고. 와일드 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민석 의원,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6시 달아오르고 나오세요. 있는데 달아오르고 있는데. 옆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조용히 좀 이 해줘. 세 분은 정봉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성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봉주의 정치쇼 특집 공개방송 와일드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은 엉망인데 여러분 박수만 제대로 온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은 청취자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촛불도 자, 그랬어요. 두 번째 2018년 촛불이 해낼 것 해내야 할 것 주진우 기자님이 뽑은 주제입니다. 짜잔. 자, MB 수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주진우 기자, 보조 전문가 정봉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적폐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적폐들이 그 촛불 때문에 드러났어요. 맨 얼굴이 드러나서 이 잡아가는 사람들 지금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실질적인 대통령이었던 이재용, 그 다음에 김기춘, 그제 우병우까지 가니까 거기서 내각을
그 청와대 회의를 해도 될 정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가 있죠. 김기춘 씨, 이병기, 이병호, 남재준 뭐 네. 다. 국정원도 이병호가 안 들어갔네? 누가 한 명 들어갔죠. 빠졌죠? 이병기가 빠졌나? 이병호가 나왔죠. 이병호가 빠졌네. 이병호 빠지고 이병기, 남재준 국정원장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대공 수사해도 돼 이제. 네. 자기들끼리. 그 수많은 적폐들이 하나씩 둘씩 그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또 친박계 의원들, 정치인들 이 부정 비리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올해까지 이런 자질구리한 적폐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내년 초부터는 MB에 좀 집중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예. 국민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MB 수사의 초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MB 수사는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군 사이버사에서 군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입니다. 근데 댓글. 이거는 지금 휘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휘청하고 김관진, 있습니다. 임관빈 석방되면서 네, 김태효도 영장 기각되면서. 기각됐고. 근데 군의 정치 개입, 군의 대선 개입은 그 어떤 기관의 그 일탈보다 훨씬 큰 범죄입니다. 이건 알아두고 가시죠. 두 번째로는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드러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 문제가 불거져서 여러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됐는데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발표되지 않았지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 자, 그래서 원세훈의 특수활동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외국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에 갔다 외국으로 빼돌려졌다 그런 얘기 보셨죠? 스탠포드 대학에 간 건 원세훈 특활비가 아니라 대공수사비, 해외 대공수사비였다는 특수활동비에 내외에 있는 대공수사 공작비가 같죠. 그 돈이 이명박 추격기 주진우의 이명박 예. 추격기에 한 300페이지 좀 보면 나와 있어요. 오. 나와 아니, 있는데 그러면은 스탠포드 대학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원세훈이 해외로 돈을 많이 빼돌리고 또 삥땅을 빼돌리고 쳤구나. 자기가 정권이 끝나면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오. 그래서 거기 자기가 스탠포드에서 직을 걸고 있고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미국을 드나들면서 특수활동비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두 번째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활동비. 뭐였냐면은 세 번째는 롯데월드. 롯데월드 아니 주 기자님 이게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취재되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세훈의 특수활동비. 예. 나는 좀 더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롯데월드에 준 특혜. 군 활주로, 공군 활주로를 3도 틀어서 건물을 세워줬어요. 박범계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그 롯데월드가 제2롯데월드. 특혜를 받은 게 이렇게 3도만 틀음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은 게 1조 6천억쯤 된다? 2조 넘는 현물적 그 가치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다스입니다. 다스 이제 그 주제도 지금 다 왔어. 네. 좋았어. 그리고 다스를 이시영한테 넘기려고 해외에 있는 다스, 중국 다스, 미국 다스 그리고 여러 해외에서 돈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다스 공장 그리고 다스 회사를 사는 엄청난 돈이 어디에서 나왔게요? 이시영이 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시영이 벌 수는 없어요. 이시영은 자기 재산 신고를 3천만 원 정도 재산 신고를 하고 한국 타이어를 다닌다고 하던 친구였는데 그 돈이 천문학적인 갑자기 다스에 들어가서 다스를 거의 하나씩 둘씩 인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냐? 해외 밀반출한 돈 이 부분이 수사가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괴로운 처지에 나옵니다. 네 개 다 하나도 작게 보이는 사건이 아니고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지금껏 가만히 있던 국세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외탈세 수사. 역외탈세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스하고 맞물려 돌아가요. 그러네요. 주 기자님 그런데 한간의 여의도에서 도는 그 풍문 중에 하나가 전임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전전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 요 시간 좀 타이밍 조절하고 좀 적당히 누르려고 하는 기류가 있었다. 그러다가 주진우 기자가 계속 수사하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사실입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실제로 좀 누르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계속 터지고 JTBC에서 하고 주진우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쪽에서 좀 멈춤한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좀 돌던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그 범죄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뺨을 때려주기를 원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청와대 보지 마시고 검찰 탓하지 마시고 아하. 국민들이 마음의 촛불을 다시 들면 그리고 그 촛불이 다시 강화문으로 모이는 순간 MB 포토라인에 세우는 시간은 더 예.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단축될 그 것이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주진우 기자에 대한 하트 뿅뿅 엄청 날아오고 있습니다. 남미진님, 주진우 기자님, MB 박사. MB 박사래요. 이명박 대통령을 주제로 논문을 한 15개 쓸 수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축하해 준다고요? 깜짝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MB요? 잠시 연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를 축하드립니다. 직접 가서 축하도 드리고 싶었는데 용민이 네가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여의치 않아서 이거 내려놔고 자기 하는 줄 알잖아. 전화로 또 인사드리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맞나요? 예, 좀 놀랬겠다면 예, 우선은 제가 또 죄송하고요. 예. 지금 또 말씀 나누고 계신 주제가 우리 또 2018년 또 촛불 해내야 할 거라고 들었는데 여러분의 말씀 또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하네. 누구세요? 그 제가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예. 어디 있는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시 또 우리 공개 방송에 함께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야. 계속 해보세요. 우선은 자리를 또 이렇게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야. 우리 봉도사 똑같아. 그동안 정말 또 이 뵙고 싶어 가지고 영광입니다. 예. 아니 라디오로 할 때 전화 연결할 때는 안 떨려서 좀 똑같았는데 나오니까 니 먹고 정말 똑같죠? 네. 예. 근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취준생입니다. 아이고. 예. 바로 그분이죠. 예전에 본인 그... 소개 한번 하시고요. 네, 부산에서 올라온 28살 동아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상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원래 성대모사를 잘 하세요? 그 이제 주로 이제 지역의 아저씨들 성대모사 좀 많이 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좋아하시겠네. 예, 성대모사의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 또 가만 있어봤지요. 다른 사람 누구 되세요? 그 KNN이라고 지역 민방 야구 해설하시는 분이랑 그 예. 황상민 교수님 혹시 네, 황상민 교수. 황상민 네. 교수 하면 그 적폐를 청산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야, 이승엽 선수는 안 돼요? 그쪽은 좀 지역이 좀 틀려서. 약간 좀 주파수가 좀 오. 다르니까 자, 인사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상목 씨 많이 기억해 주세요. 이상목 씨. 자, 예. 취업 빨리 되게 기원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정치하라 그랬더니 이거 가서 악수하고 있어. 저 성대모사는 제가 봤을 때 한 1000번을 따라한 1000번 정도를 따라한. 저분이 그 성대모사를 잘하지 않는데요. 잘하지 않는데 이제 한번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셔갖고 너무 잘하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성대모사에 재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분이 취준생인데 뭘 해도 잘하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를 저렇게 파고드는데 금방 잘할 그리고 거예요. 나가면서 저 들이대는 거 보니까는요. 예. 저런 자세 있으면은 28이 지금 나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대성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대성할 것 같아요. 그 저기 벼랑한 입이 성대모사 할 때 입으로 바뀌었어 또. 아 근데 경쟁심 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까지 봐왔던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중에 저분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 어. 예. 자 그럼 성대모사를 칠수 청와대 없는 청와대 한번 예. 그걸 의원이 하세요. 해야 의원. 난 되겠습니다. 복권도 안 됐어. 무슨 근데 사실은 저기 진짜 성대모사 할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까지 같이 담아야 진짜 닮아지거든요. 김영민 너 이명박도 PD한테 많이 하고 박근혜도 많이 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어떨 때는 그러니까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은 생긴다고. 아니 근데 어디서 구라를 아니, 그 주 기자님 그 네. 맞을 수 있는 게 막 이명박 성대모사 하다가 우리가 이명박을 공격했거든요. 막 화를 내더라고. 그분을 왜 공격하냐고. 아니 그 전에는 김무성, 이회창 그런 주로 그쪽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이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회창. 안녕하십니까.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적폐들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데 그 적폐는 바로 이인재입니다. 이인재,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김근태.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자, 이 김용민 PD가 뽑은 2018 네. 아니 김 박사도 나이 이제 50 다 되지 않았어? 안 됐어요. 저 이제 45 됐습니다. 네. 예. 우리 지난 처음 만났을 때 30대 중반이었죠. 38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 대선 출마까지 얘기했다가 나이가 안 돼가지고 아. 못 됐었죠. 예. 자, 김용민 PD가 뽑은 2018 촛불이 해낼 것, 해내야 할 것. 자, 짠짠. 날 보여줘야지. 자, 정치 검사 척결. 근데 보니까 정치 검사뿐만 아니라 예. 정치 판사 이 법조인들 모두 다 그 대상이 돼서 진짜 이 법리가 아니라 자기 어떤 정치적 어떤 편향 이걸로 판결하고 또 기소하는 이런 분들 이제 좀 각성할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면 법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법이 법과 양심대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 검사들은 우리 판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게 권력자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나한테 출세 보탬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주받을 법률가들이 많았었죠. 이거는 좀 바뀌어야 돼요. 사실 군 사이버 예. 군대도 그렇고 국정원도 잘못한 거 보면 다 지금 응징하고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은 지금껏 가장 권력의 개로 가장 더럽게 그리고 죄를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안민석 의원님.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그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할 때 적폐청산 1호로 정치검사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공수처 얘기하는데 공수처가 어느 날 또 사라졌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은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왜 그 판검사들의 그 판단과 판결 결정이 국민들의 그 정서 기대에 반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들, 판사들 중에서 고위층에 계신 분들을 보면요. 개혁성의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지난 MB 박근혜 10년 동안에 싹이 다 잘라버린 겁니다. 반면에 티켓 출신들이 요직 다 장악하고요. 그래도 나은 게 좀 중도적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문부일 검찰총장이 보름 전에 적폐수사 연말까지만 하겠다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필요해한다. 우리나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부일 검찰총장의 이야기에 제가 페이북에 한마디 했어요. 정말 헛소리 하지 마라 했더니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검사가. 그래서 막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의원님, 그나마 총장 정도가 검찰에서 그나마 저 정도 중도적인 분 정도면은 저런 분밖에 없어요. 그래 저분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검찰 정신 차려라 판사 아. 정치를 하더라도 이미 특히 상층부 간부들은요 지난 10년 동안에 다 쉽게 말해 전문 용어로 백으로 줄대서 최순실 통해서 지들끼리 다 발목 잡혔고 연결돼 있고 손발이 다 같이 잡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예, 주 기자님, 그 검찰 내에 보면은 이제 검찰 내에 이 정권이 9년 전에 시작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검사들이 누구였었냐면 BBK 수사특별팀이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예, 검찰의 최재경 척추였습니다. 네. 팀장 최재경, 부팀장 김기동 이 두 분만 날라가고 나머지 13명은 승승장구하고 지금 요직에 있거든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음. 검찰은 그나마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예. 그리고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나마 좀 바뀐 거예요. 음. 근데 다른 권력 기관이나 그 정부 단체는 다 아직도 그 적폐 세력들이 그 요직에 아니면 요직 옆에서 그대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개혁의 길이 멀고도 김영민 PD님, 이제 오늘 그 우병우 구속영장이 예. 발부가 됐지만 예. 권순호 판사, 예. 오민석 판사, 예. 강부영 판사, 예. 아니 영장 전담 판사는 판사 이름을 왜 온 국민이 다 외우고 다녀야 돼요? 그분들 할 때 방송 진행하시면서 엄청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데 예. 그분들한테 모든 권력이 다 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김용민한테만 어려운 아니, 질문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당황했어. 얘 못 먹어서 요새 뼈짝 꼴았어. 그런데 어려운 거 계속 묻고 지금 있어요. 저 정봉주 의원님이 그 저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치쇼 뜨려고. 정치쇼로 이제 청취자를 다 가져. 여러분 정봉주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예, 이게 요즘 나이들이 이제 이게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정말. 그리고 아니 DNA가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이분도 의원님, 지금 이분도 나이가 이제 환갑이에요. 예? 자 공수처 이야기할게요. 공수처 아니, 돼야 아니, 됩니다. 아니 말좀하게 아니, 해주세요. 공수처 아까- 말 좀. 나이가 지금 맞잖아. 공수처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겠대. 공수처를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국회의원 잡을 법을 만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쁜 짓 하는지 국회의원 말고 장관들 나쁜 짓 하는지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니들이 돈 먹는지 비리 저지르는지 이권 개입하는지 부정청탁하는지 요것만 보는 따로 수사팀을 만들겠다. 지금까지 검찰 근데 권력이 국회- 미치지 않은 검사, 판사. 근데 왜 정치인. 검찰들이 반대해요? 우리나라 권력 가진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니들만 따로 맨날 보겠다 그거거든요. 예. 자 이걸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논리로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아까 이야기하는 처럼 MB 구속 국민학에 딸렸습니다. 공수처 역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목에 칼들이 되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국민들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김영민 국민들은 PD님,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질문이 돼. 그럼 네. 국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촛불도 들고 그 어목한 그 엄동설안에 촛불 들고 나왔잖아. 자기가 대답을 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영민 너로 대답하라. 그래 어려운 건 네가 해라. 아, 쉬운 거. 이하 동문입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치인들을 믿으세요? 대한민국 국회를 믿습니까? 못 믿죠. 네, 우리 의원님 못 믿겠어요. 우리 국회의원은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가 내리삼선하면서 국회의원들 관찰해 보니까는요 나쁜 국회의원과 덜 나쁜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나마 덜 나쁜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이 좀 기대하고 요구도 하고 국회를 믿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정말 2018년에 뽑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의 말씀을 김영민 PD서부터 뭘 뽑았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뭔지 잊어먹었어요. 아니 이래놓고 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 왜 줬는지 모르겠어 나는. 야 뽑았으면 됐지. 이게 뭐 중요한 얘기 할 때 예, 했어요. 예. 아니, 저는 네. 다른 무엇보다도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그렇습니다. 제도화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음. 사실 그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든 정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초심과 그 정신은 매우 좋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제도화하고 계속해서 지속화할 수 있을지. 일단 그 청와대 청원 제도를 그걸 좀 반영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상시적인 분야에서 예.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낸 책, 음. 그건 아직 그 1쇄도 넘지 못한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 지금 우리가 이 모바일, 이 예. 휴대폰, 예. 이 국민들마다 한 대씩 그 이상 갖고 있거든요.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 2개씩 갖고 다니는데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이미 그 어떤 그 툴은 마련돼 있단 말이죠. 앱은 다 마련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참여하는 국민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이 있지만은 국민의 뜻을 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아하.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마련돼 있으니 인프라는 구축돼 있으니 그걸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측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활용해야 되니? 예. 예? 활용을 꼭 해야 되겠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주 기자님 뽑은 MB 수사 올해는 이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네, 해야죠. 사실 우리가 개혁으로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 어떤 이유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을 저지할 겁니다. 국민들의 개혁 의지를 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모든 그런 그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지난 70년은 친일 세력이 반공의 포장을 덮어쓰고 이 불의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를 예. 했습니다. 앞으로 70년 정의로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MB 구속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부정축제재산 몰수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쓴 알베르 까미의 한 말.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검색해 주세요. 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 2시간 동안 안민석 의원님,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님과 함께했는데 즐거우셨어요? 네. 예, 오시길 잘했죠? 네. 예, 그리고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 올 한 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 다가오는 2018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 하나씩 뽑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김영민 PD님. 어려운 거는 김용민부터 시켜요. 안민석 의원님. 사자성어 안민석 의원님. 독한 청산. 독한 청산. 자, 그리고 아직도 생각 중이세요? 네. 무박 5일 검찰이 적폐 수사에 무박 5일로 예. 수사를 해서 그 끝내 책임질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예. 그런 201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사자성어 뽑아주셨고요. 저도 올해 2018년 사자성어를 뽑겠습니다. 국민만스. 국민만세. 이게 중국어는 아니에요. 예, 국민만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PD, 주진우 기자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제8극장 밴드가 부르는 오늘부터 1일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일 그래서 주진우 이제 결자 해지하자.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 제가 잘 또 설득하면 제 이야기는 잘 들어요. 예. 그래서 갔는데 한남동이요? 신변 아니죠. 거기 신사동인가? 그 정도인데 지난번에 그 강도 들었던 근데 이제 신변 요청 경찰에 했다가 그거를 해제를 스스로가 또 시켰더라고요. 어허. 시켜서 정유라 맞는지 안 맞는지 이야기는 또 이따가 여러분들 자세 봐서 해드릴게요. 예. 자, 올해가 촛불혁명 원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주제는 SBS 러브의 패밀리가 뽑은 2017년 촛불이 해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민석 의원님 뭘 뽑아오셨어요?
짜잔. 뭐라고 썼어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걸 직접 뽑아오신 거예요? PD가 17년에 해낸 가장 베스트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박근혜 신화를 몰락시키다. 이제 정권 교체를 시킨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한 의원이 안민석 의원. 아니 뭐 국민들이 한 거고요. 에이, 안민석 의원이 하니까 우리가 어, 쫓아갔죠. 이게 이 역사적인 의미를 네. 동학혁명 이후에 123년 만에 최대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동학혁명 때는 우리 민초들이 손에 죽창을 들었지만은 이번에 촛불혁명에서는 죽창 대신에 뭘 들었죠? 촛불 들었죠. 그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탄핵 파면이 뭐 법률적인 요구라서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은 몰아낸 거죠, 그죠? 예, 국민들이 촛불 들어서 구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20회 이상의 촛불을 들면서도 평화 시위로 그래서 세계인들이 아주 감동하고 놀라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국정농단에 됐을 때 세계에서 우리를 아주 비하하고 우습게 봤어요. 야, 이런 뭐 나라가 다 있나? 그랬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세계인들이 야, 정말 위대한 국민이다. 그래서 에버트 평화상도 받았고요.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촛불혁명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지금 가열찬 예. 적폐와의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책선전 주진우 주 기자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세월호 끝나고 그 참사 터지고 났을 때도 저거 시술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니길 바랬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일까? 뭐 믿고 싶지 않았죠. 뭐 기사를 쓰면서도 취재를 하면서도 이게 설마 한 측면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그 수준이 국가를 다스리거나 정책 결정을 할 만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예. 청와대에서 주로 출근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아서 멍이 생기면 멍을 빼는 주사를 또 맞고 아이고. 그래 계속 아.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를 보고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갇혀 있는데 그리고 구조를 못해서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머리를 만지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만져서 멍든 주사를 빼기 위해서 주사를 또 주사를 맞았느냐 맞고. 이런 부분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정말 절망하게 됐죠. 김용민 PD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날 때 어떤 측면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장 충격받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일단 그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요. 7시간 후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아니 구명 그 조끼를 입고도 찾지 못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완전히 그 3차원의 세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전 그때 직감을 했거든요. 이건 뭐 그분이 상황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예.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 박지만 씨가 했던 얘기가 무척 처음에 암만 형제지간에 의의가 안 좋아도 저 정도일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근에 그 음원 파일 나온 거 봤더니 사실이라면 박지만 씨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는 최태민이나 최순실을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다.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어떤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그때 이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빨갱이다. 빨갱이다. 이거 정치 공세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넘어갔는데 촛불을 들어서 이 적폐 세력을 낱낱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아하. 사실 검찰
박근혜와 이재용을 최순실을 구속시킨 검찰은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충직한 개 역할을 했던 정치 검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촛불을 들고 야 너희들도 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 검사들도 하나씩 둘씩 깨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사람들도 촛불이 두려워서 민심이 두려워서 이 적폐 세력을 드러내고 도려낸 거지 이 사람들이 똑바로 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 이거는 촛불의 힘은 온 사회를 환하게 밝혀서 특히 부패하고 더러운 집단들이 이 올바로 이제 순기능하도록 그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폐 세력의 실체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 빙산의 일각도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저기 아직 예.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가 바뀌었을 뿐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밑에 국가장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호도해가면서 적폐 세력을 보호하려고 있는 사법부의 세력이 남아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끝까지 진실을 묻고 그리고 자기네들 그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그 거짓 보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류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정치인들 우리 그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 뭐 정치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치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가 목적이 아니라 예. 자신의 이익, 자신의 주사, 자신의 드라마 그리고 자신의 돈을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서야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계속 갖지 않으면 그 세력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 댓글 김 부자님, 안민석 의원님 사랑합니다. 주진우 기자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김엄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봉도사님 싫어합니다. 자, 존킴님 새역사에 물꼬를 트신 분들 다 모이셨어요.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화이팅 보냅니다. 새역사에 물꼬를 트신 분들은 우리가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주님 네 분 이 시대의 진정한 등불들이십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이들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건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제일 처음 정유라 문제를 2014년에 제기했고, 그랬죠? 그 정유라를 세상에 등장시켰고, 이대 졸업생과 학생들이 미래대학인가요? 그 미래대학교 설립 문제를 갖고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데모할 때도 어느 언론도 보도하고 있지 않을 때, 오로지 전국가 왜 나오지? 오로지 팟캐스트 몇 군데서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 계속 혼자서 이거 정유라 부정 입학이다. 그리고 승마협회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는데 적폐 세력 중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세력 행위 꼽으시면 그냥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밝혀졌거든요. 지금요. 오. 저는 뭐 그 정도로 보는데요. 결국 돈을 다 뺏으러 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 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밉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열쇠를 비밀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 기자하고 우리가 독일을 몇 차례 가면서 최순실을 도왔던 그 은닉 재산을 숨기는데 조력을 했던 사람들을 쭉 만나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 삼성 출신의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우리가 집 앞까지 여러 분을 찾아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제 멀쩡하게 뭐 밖에서 회식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몸이 아파서 밖을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전화도 안 받고 하는 예. 그런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저는 이제 청문위원 자격이었거든요. 주진우는 저희 수행원 자격이었고요. 왜 우리를 피할까? 그다음에 이 뭐 부장판사 이재용의 재판을 처음 했던 사람 예. 판사 뭐 제가 이야기해서 그 다음 날 받겠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우병우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인데 그 삼성의 유럽 지사장이었다가 아니. 그분 아닌가요? 이재용의 3월달에 이재용의
뇌물 재판의 주심 판사가 네. 이모라는 주심 판사가 문제 제기해서 바뀌었죠. 하루 만에 바뀌었죠. 근데 그 이제 장일이라는 사람이 뭐 연락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하는 이 폭력 사건의 배우로 그 폭력 사건에 돈을 대주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그 입방아에 오른 사람은 박지만 씨였으나 이 사람 뒤에 최순실과 정윤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궁금한 거. 그때부터 예, 2001년이나 2002년에 그때는 박근영과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네. 그다음 박근영,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박근혜가 다른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5년, 6년 넘어가면서 박지만이가 박근혜 쪽으로 또 붙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그때는 새누리당 대표, 그렇죠. 한나라당 네. 대표였고 정치적 기반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산이나 뭐 재단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유경재단 싸움하면서 그쪽으로 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 소유로 돼 있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영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MBC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이 있는데 원래는 유경재단에서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여기서 먹고 살고 예. 나머지는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정치적으로 파워가 세지고 그리고 아하. 그다음에 힘이 세지고 하면서 박지만 씨가 갑자기 박근혜 씨한테 붙습니다. 예. 그때 그러면서- 지인가 그것도 주고 그럴 때인가요? 이지는 그 전에 줬죠. 그 전에 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상태였는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박근혜와 박지만이 한 배를 타면서 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뒤에 그때부터 계속 알고 있었다. 네 그때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 폭력배들을 지휘하고 뒤에서 그 조종하는 데도 알겠습니다. 정윤회 씨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재민님, 이 사랑스러운 요물들 너무 좋으다. 깔때기들의 대전쟁. 크크크. 정임성님, 2017 촛불에 해낸 것 제목 죽이네요. 자, 박정희, 박근혜 신화가 무너졌다. 예. 신화가 끝났다. 자, 이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요? 예. 아까 많이 드셨잖아. 이제 20% 쓸 때가 됐어. 여기는 질문이 아주 구체적인데 뭐 한 역사를 통째로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 다 정리되셨죠? 정리됐습니까? 예, 정리됐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지만 사실은 지난해 올해 11월 14일이 예. 박정희 태어난 지 100년 되는 100년. 해 아니에요. 예. 그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올 11월에 그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예. 국정교과서를 헌정하려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쓰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사실 박정희 시대 종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박근혜라는 자연인으로 과연 그분이 대통령까지 이룰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 유산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분치를 해서 박근혜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 혹은 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뭐 공동체가 있는 사회 그리고 예. 경제 성장과 어떤 삶에 어떤 그런 부유함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뭐 박근혜, 최순실 이런 사람들만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게요. 언론이 이 분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예. 박근혜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다면은 누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음. 이런 세력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워낙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예. 언론을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언론의 분질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그 큰 공헌을 한 게 정봉주의 아니요. 정치쇼라고 얘기하기를 김용민. 바라실 텐데. 예. 김용민의 팟캐스트 아 그렇습니까? 브리핑. 예. 기사를 안 보는 분들에게 기사를 들려주잖아요. 아, 제 입으로 그런 얘기. 나 이거 정말 참. 자, 그래서 우리 그 김용민 PD가 정리했듯이 박근혜, 박정희는 몰락했지만 그 뿌리를 뽑지 않게 되면 특히 언론계 같은 곳에 뿌리를 뽑지 않게 되면 네. 적폐 세력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에 다 우리가 뭐 이런 예.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했었어요, 40년 전에. 예.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요. 자, 2017년
촛불이 해낸 것 두 번째 주진우 기자님 자, 들어주시죠. 같이 읽어주세요. 예. 짠짠. 촛불 적폐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다. 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아까 말했듯이 언론에서 호도하고 거짓 선동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넘어왔었어요.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친일파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친일파 청산 최재용 삼성 부회장 앉혀놓고 막 한번 야단쳤잖아요. 그분이 30분 이상 뭘 못한다. 창조경제 이야기했다고 그러길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박근혜 이재용 이제 청와대 독대했을 때 이게 청문회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창조경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5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의 깊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2015년 7월 15일 날 만나갖고 그 처음 만났다고 하는 두 번째 만날 때 아닌가? 대구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아니 대구에서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뭔 말씀을 하면은 1시간 얘기하시면 그니까 그래서 요게 한 80%될 거예요. 예. 정호성이라고 자기 예. 측근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근데 그 비서관인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서 다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녹음을 했군요.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오신용이 아니에요? 안종범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받아줬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 적자 계속 적고 있잖아요. 그게 적자 생존인데 이렇게 적어놨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지시사항인지 몰라서 그래서 녹음을 해놓은 그래서 거예요? 녹음했어요. 근데 다시 들어보려고. 네, 다시 듣고 그 지시를 하나씩 예. 그 이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라.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최순실한테 물어보라는 그렇게 계속 조언이 아니죠. 녹음 내용의 대부분이 최순실한테 물어봐라. 네. 최 선생님 뭐라고 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시를 받아요. 최순실한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최순실을 오랫동안 제가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의 지적 능력은요. 돈 많은 그냥 동네에서 목소리 큰 아주머니세요. 예. 식당 가면 매일 싸우고 어디 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자리 나쁘다 뭐 여기 안 닦았다고 소리를 마구 지르고 나서 나올 때 팁으로 5만 원 주시고 나와서 발레 하시는 아저씨한테는 3,000원 가지고 싸우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저희 그분한테 권력을 이임해서 그분이 국가의 국정을 좌지우지하셨어요. 초창기에 이게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최순실은 강남에 가면 최순실을 아는 사람들이 국정농단했다 그러면 믿질 않았다는 네. 거예요. 걔가? 네. 신문을 읽거나 어디에 지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이 그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가 작년에 10월에 막 사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 주진우 기자가 직접 그 라이브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하면서도 의심스러웠던 거죠.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13년 2월 중순 2월 17일인가요? 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정호성, 최순실, 박근혜 세 사람이 3자 녹음한 녹취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최순실 그러니까 취임식 관련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공동의 그런 권력적인 관계로서 정호성이한테 뭘 지시를 해요. 두 사람이 이거 좀 알아봐라 이거 어떠냐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관계가 최순실이가 시키는 그리고 박근혜가 정호성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좀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예, 그런 정권 변화가 있는 것 초기에는 최순실도 조금 조심했어요. 정권 초기. 네, 정권 초기에 조심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때만 해도 정윤회 씨가 전면에 있었고요. 대신 최순실 씨는 목욕탕에서 매일 싸우는 매일 네. 소리 아.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윤회 씨가 처음에는 이 청와대를 박근혜의 청와대를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다 꾸렸어요. 누구를 보내고 수석으로 누구를 보내고 장관을 누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윤회 씨가 세팅이 끝나는 이후에 정윤회 씨가 아웃되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권력을 다 틀어쥐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주 기자님 2014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계일보에서 이런 정윤회 문건. 예, 정윤회 문건 그거 나오고 저하고 그 주진우 기자가 만난 게 2015년 1월쯤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그 사실이냐 전 문건이 박지만이가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박지만은 이미 아웃됐다. 그럴 때 정윤회 최순실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럼요. 2007년에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2001, 2년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됐잖아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쇼 정봉주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살고 있다니. 자, 정봉주의 정치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2시간 동안 공개 방송으로 와일드쇼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봉주와 친구들이라는데 참 부끄러운 친구들이에요. 자, 김용민 PD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러브 FM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고 있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부산은 105.7, 예. 창원은 90.9.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기자 소개합니다.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수도권 내리사선 호가 됐죠, 그게? 아주 진정으로 부끄러워. 점점 국회의원이 되면 될수록 점점 부끄러워 죽겠어. 자, 안민석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10세를 찍었습니다. 우리의 명저 예. 끝나지 않은 저자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아유. 저 이 옷은 주진우 인상 찌그러지는 거. 지난 부끄러워 죽겠어. 좀 그만해요.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북토크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교포분이 만들어 준 것이고요. 아이고. 알겠어요. 오늘 제가 앉아. 알았어. 아시다시피 어. 여기 방송국 망가뜨리지 마 좀. 그냥. 여기 세 분은 제가 키웠지만 잘못 키워서 아주 그 악마들인데요. 누가 누구를 이 키웠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신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천사 한 명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실 일은 아닙니다. 네. 아니 이 세 분을 옆에서 이렇게 제가 저기서 객관적으로 봤더니 DNA 배열이 다 이상한 분들 같아요. 흰 건물에 들어가면 그 집이 정신병원 되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세요. 의원님이 제일 이상해요. 아니 남희석이 그러긴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네.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니 예전에 제가 정봉주 의원님이 그 17대 국회의원 하시다가 지금도 우리 동네 가면 내가 국회의원인 줄 알아. 18대 국회의원에서 되지 못하셨어요. 낙선하신 거죠. 그런데도 한동안 계속 국회로 출근하셨어요. 의원실이 없는데 어디 갔느냐? 안민석 의원실. 예. 안민석 의원님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자로 누워 주고. 그리고 저는 재선인데 재선은 낙방한 봉도사가 제 방에 가가지고 비선실세 역할을 맨날 하는 거 우리 보좌관들한테 업무 지시하고 못한다고 혼내고 저한테도 숙제 주고 가고 자료 요청시키고
그런 고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놓고도 이제 또 방에서 주무시니까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형 일어나 교육부 차고 났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깨웠던 그런 일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쓸데없는 얘기를 그만하시고요. 아니 근데 아, 무슨 마음으로 저 같으면은 낙선하면은 그쪽으로 소변도 안 볼 것 같은데 여의도 쪽으로 아니 김용민 PD가 아침에 시간이 몇 분이에요? 예? 그 뉴스 브리핑이. 이 40분인데 예, 교통 그러니까- 정보 빼고 광고 빼고 그러면 한 뭐 20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 분량이 적으니까 남의 방송 들어오면 자기 방송인 줄 알고 자꾸 자, 원래 SBS 락 스튜디오 정원이 70명인데요. 지금 100명 넘게 오셔서 앞에 이렇게 깔고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다녀야죠. 자, 라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하면 함성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셋 둘 하나. 자, 103.5MHz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들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 정유라 집에 갔다 왔어요. 주진우 기자가 아까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 저기 같이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정유라 위로 해주려고. 정유라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주진우거든요.